먼저 유전자 재조합입니다. 유전자 재조합 기술은요, 바로 인슐린을 대량으로 얻는 데 쓰는 그러한 기술이죠. 그래서 뭐 인슐린이나 또는 성장 호르몬도 이 기술로 대량으로 얻죠. 인슐린을 대량으로 얻으면 참 편리하겠죠. 인슐린이 부족한 병이 무슨 병이죠? 당뇨병이죠. 그래서 인슐린을 대량으로 얻어버리면 당뇨병 환자들한테 아주 많은 도움이 되겠죠. 하여튼 이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인슐린을 대량으로 얻을 수 있는데 이 기술을 어떻게 개발했냐 그러면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들 원래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죠.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그 부위가 어디입니까? 이자죠, 이자. 바로 그 이자세포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요. 따라서 이자세포를 배양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 이자세포를 배양해버리면 바로 거기서 우리가 인슐린을 모으면 될 겁니다. 하지만 이자세포같이 동물세포, 더구나 사람세포는 배양이 잘 안 돼요. 며칠 못 가서 죽어버립니다. 이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인슐린 유전자를 배양이 잘 되는 세포에다가 넣어주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서 배양이 잘 되는 세포가 뭐죠? 뭐죠? 예, 그게 바로 박테리아죠. 세균이라고 하는 거. 그건 아주 그냥 번식을 잘합니다. 어디에서나 번식을 잘합니다. 바로 이 세균에다가 인슐린 유전자를 넣어주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때 무작정 넣어주면 안 돼요. 인슐린 유전자를 넣어주면 세균 입장에서는 이물질이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걸 파괴시켜버립니다. 즉 분해시켜버리죠. 따라서 넣어주더라도 어떻게 넣어주냐 그러면 다행히도 세균한테는요 주된 DNA 말고도 보조 DNA가 있어요. 보조 DNA가. 그걸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건데 거기다가 인슐린 유전자를 끼워 넣어가지고 넣어주는 겁니다. 보조 DNA는요 생존에 필수적인 그러한 유전자가 들어있지 않아요. 따라서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그러한 유전자가 들어있는 것이 보조 DNA입니다. 따라서 보조 DNA에 있는 유전자가 좀 손상을 입어도 별 상관이 없어요. 여하튼 보조 DNA에다가 외부 유전자를 끼워 넣어가지고 그걸 다시 세균에다가 줘가지고 하면 세균한테는 이제 보조 DNA가 자기 DNA니까 그걸 이물질로 취급을 하지 않죠. 이래가지고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나온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하여튼 배양이 잘 되는 세포에 인슐린 유전자를 삽입합니다. 이런 말이죠. 이자세포같이 동물세포, 더구나 사람세포는 배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배양만 한다 그러면 구태여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쓸 필요가 없었죠. 하지만 배양이 안 되니까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개발된 겁니다. 세균의 보조 DNA 이름이 플라스미드인데 요건 좀 이따가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여기다가 끼워가지고 넣어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유전자 재조합의 전체 과정입니다. 자, 잘 안 보이죠? 조금 더. 자, 여기 보면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게 보이죠? 이게 바로 보조 DNA이고요. 그리고 옆에 주된 DNA가 있습니다. 이걸 끄집어내 가지고 요것의 일부를 잘라내 버리고 여기다가 사람의 DNA에서부터 얻은 인슐린 유전자를 끼워 넣어 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끼워 넣어 주는 거죠. 그래 가지고 재조합된 플라스미드를 만들어요. 재조합된 플라스미드. 요게 이제 재조합 플라스미드입니다. 그래서
플라스미드에다가 인슐린 유전자를 끼워 넣어 가지고 재조합된 플라스미드 그 뜻입니다. 이걸 다시 세균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세균을 배양해버리면 세균이 그냥 굉장히 빠르게 분열해 가지고 많은 세균들을 만들죠. 그 상태에서 각각의 세균에서 인슐린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인슐린을 우리가 얻으면 되는 거죠. 추출해서 모으면 되는 겁니다. 사람 세포에서 인슐린 유전자를 얻는 과정이 또 앞에서 필요했고요. 여하튼 이게 이제 유전자 재조합 기술의 전체 과정이에요. 자,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먼저 세균으로부터 플라스미드 보조 DNA를 분리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플라스미드 일부 잘라내고 그리고 사람의 DNA에서부터 잘라가지고 인슐린 유전자를 얻습니다. 그런 다음에 재조합 시켜가지고 재조합 플라스미드 만들고요. 그래가지고 세균을 배양을 하면 돼요. 예. 자, 플라스미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세균에 있는 보조 DNA예요. 생존에 필수적인 그러한 유전자가 들어있지는 않고요. 하지만 특수한 환경에서 살아가는데 유익한 유전자가 들어있죠. 뭐 이것이 없다 그래가지고 생존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닌데 있으면 더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예가 바로 항생제 내성 유전자예요. 항생제 저항 유전자죠. 즉 항생제를 없애는 물질을 만드는 그러한 유전자입니다. 이게 있으면 더 좋아요. 평상시에 세균의 주변 환경에 항생제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세균 주변 환경에 뭐 특별하게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으면 세균 주변에 항생제가 없죠. 따라서 이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있다 할지라도 별로 뭐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특수한 환경에서, 즉 세포 주변 환경에 항생제가 들어있는 그러한 환경에서는 이게 굉장히 유리하겠죠. 이게 있음으로 해가지고 안 죽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예. 이 플라스미드는요, 세균이 분열할 때 주된 DNA하고 함께 복제가 되어가지고 자손 세균으로 전달되겠죠. 하지만 분열하지 않더라도, 즉 주된 DNA가 복제되지 않더라도 자기 스스로 복제하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몇 배 더 증가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복제도 가능하다 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요, 원래 세균은 세균끼리 서로 붙어가지고 플라스미드를 이동시키고 그래요. 세균끼리 붙는 이걸 접합이라고 하는데요. 이 접합을 통해서 플라스미드가 세균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직 세균한테 있는 겁니다. 뭐 동물세포나 식물세포에는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 보조 DNA 플라스미드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인슐린 유전자 같은 외부 유전자를 끼워 넣어가지고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나오게 된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제한 효소라고 해가지고 이런 효소가 유전자 재조합할 때 필요해요. 아까 플라스미드 일부를 잘라내야 되고 그리고 사람의 DNA에서부터 인슐린 유전자를 잘라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잘라내게 할 수 있냐? 사람의 DNA에서부터 인슐린 유전자를 어떻게 잘라내냐? 그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이 바로 제한 효소입니다. 이걸 발견을 했어요. 이 효소는요, DNA를 자르게 하는 그런 효소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러한 효소가 어떻게 세포 내에 있냐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효소가 있으면 세포한테는 불리할 것 같은데, 왜? 세포의 DNA가 잘려져 버리면 세포한테는 난리가 나는 거죠. 거의 치명적이 될 겁니다. 안 그럴까요? 그런데 이러한 효소가 어떻게 있냐라고 하는 거죠. 알아보니까 세포 내로 그죠?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바로 그 바이러스의 DNA를 파괴하는 그러한 효소라고 하는 거죠. 세포 자체의 DNA는 제한 효소의 작용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효소가 발견되었죠. 그래서 바로 이 효소를 이용해 가지고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예, 지금까지 발견된 제한 요소의 종류가 많이 발견되었어요. 이 제한 요소 종류마다 다른 부위를 인식해 가지고 자르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인슐린 유전자를 잘라내게 하려 그러면 바로 그 인슐린 유전자의 양옆을 인식하는 그러한 제한 효소를 선택해 가지고 그 효소를 넣어 가지고 자르게 해야만 잘리어집니다. 그래서 DNA상의 특정 유전자를 잘라내고자 할 때는 유전자 양쪽 염기 서열을 인식해 가지고 절단하는 제한 요소를 선택해 가지고 해야 한다는 거죠. 이해되겠죠? 예. 이 제한 요소가 인식하는 DNA 염기 서열은 특이한 구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구조를 해문 구조라고 합니다. 해문 구조. 회전문 구조가 아니고요. 회전문이 아닙니다. 해문 구조라고 해요. 자, 보십시오. 이게 지금 제한 요소의 종류들입니다. 이 제한 요소가 인식하는 자리가 여기인데요. 잘 보십시오. TCC 서열이죠. 근데 이것이 여기도 있습니다. TCC. 이때 역방향으로 배열되어 있어요. 이거하고 이것이 똑같은 건데 역방향이죠.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AGG인데 이것이 또 여기도 있어요. AGG가 역방향으로 배열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해문 구조입니다. 자, 한번 더 볼까요? 여기 보십시오. CCGC가 있죠. 이것이 역방향으로 여기도 있어요. CCGC. 그리고 GGCG. 또 있습니다. 여기도. GGCG. 이렇게 역방향으로 사방으로 배열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전문 구조 같죠.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냥 회전문 구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하지만 이름은 회전문이 아니고요. 해문 구조입니다. 하여튼 이러한 부위를 인식해 가지고 여기를 잘라버립니다. 제한 요소마다 각각 다른 해문 구조를 인식해 가지고 자르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ECO1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한 요소인데요. 역시 해문 구조입니다. TTC, AAG. 이때 자르는 부위가 해문 구조의 정중앙이 아니에요. 이 경우는 여기하고 여기를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GAATTC, 여기도 GAATTC인데 GATTC 서열에서 GA 사이를 잘라버립니다. GA 사이를 잘라버려요. 그래가지고 잘라진 모양이 울퉁불퉁한 모양이 되어버리죠. 요철형이 되어버려요. 근데 요 경우는 이제 ECO 5형인데 이 경우는 해문 구조의 정중앙을 잘라버립니다. 따라서 어떤 것은 잘랐을 경우에 자른 면이 요철형으로 나오고 울퉁불퉁하게, 또 어떤 것은 그냥 밋밋하게 나와요. 하여튼 제한 요소마다 해문 구조를 인식하는데 그 인식하는 해문 구조가 다르고, 그리고 자른 면이 다 달라요. 자, 지금 ECO1이라고 하는 제한 요소 가지고 잘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자른 면이. 예, 그거 뭐예요? 예, 하여튼 요게 제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제한 요소 가지고서 사람의 DNA에서 인슐린 유전자도 잘라내고, 그리고 플라스미드 일부도 잘라내요. 이때 주의할 것은 양쪽을 동일한 제한 요소로 잘라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만약에 요철형이 나왔을 때 울퉁불퉁한 그 구조가 서로 맞물려 가지고 딱 삽입됩니다. 그래서 양쪽을 동일한 제한 요소로 잘라야 한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세 번째, 유전자 재조합 기술에 또 필요한 것이 이거예요. DNA 연결 효소 또는 DNA 리가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디에 필요하냐 그러면 지금 두 개를 끼워 넣었죠.
플라스미드에다가 인슐린 유전자를 끼워 넣었습니다. 이때 끼워 넣었는데 이게 완전하게 봉합이 안 돼 있어요. 이 완전하게 봉합을 시키는 그러한 효소가 DNA 리가제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자른 것을 두 개를 서로 끼워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동일한 제한호소로 잘랐기 때문에 여기가 서로 맞물려 가지고 딱 들어맞아요. 그런데 여기하고 여기가 지금 봉합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요 경우는 이제 봉합이 된 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DNA 리가제가 여기하고 여기를 봉합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완전 봉합시킨 그러한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DNA 리가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 다시 한 번 더 유전자 재조합을 설명을 해보면 지금 플라스미드를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사람의 DNA에서부터 인슐린 유전자를 잘라내요. 이때 주의할 것은 이거요. 동일한 제한 요소를 써야 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끼워 넣으면 딱 맞물려 가지고 잘 끼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DNA 리가제로 완전 봉합을 시켜버려요. 그 후에 이제 다시 세균에다가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이걸 키우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유전자 재조합 기술입니다. 재조합 대장균 선별하기. 일반적으로 유전자 재조합 기술에 쓰는 세균은 대장균을 잘 씁니다. 하여튼 재조합 대장균 선별하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금 유전자 재조합 실험할 때 실제 세균이요. 종류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가 재조합된 플라스미드를 받은 세균이 놓을 수가 있고, 그리고 재조합되지 않는 플라스미드를 받은 세균이 놓을 수가 있고, 그리고 아예 플라스미드를 받지 않는 그러한 세균이 놓을 수가 있어요. 세 가지가 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재조합 플라스미드를 받은 세균, 그게 필요한 거죠. 흔히 그냥 그걸 줄여가지고 재조합 세균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걸 배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험 과정 중에 세 가지 세균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재조합 세균을 선별을 해가지고 그걸 키운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선별하냐? 이거는요, 수능에서는 참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랬는데 간혹적 시험에서는 나오기는 어려워요.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간혹적 시험은요, 뭐 원리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그런 거 안 묻습니다. 단지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냐 그걸 묻기 때문에 뭐 재조합 대장균을 어떻게 선별하냐 그런 것도 안 물어요. 그래서 그냥 상세하게 설명을 할 필요는 없고요. 간단하게 언급만 할게요. 자, 보십시오. 일단 우리가 플라스미드를 아무거나 쓰지 않고요. 플라스미드 안에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두 가지 들어가 있는 그러한 플라스미드를 일반적으로 씁니다. 이거 지금 보면 여기 유전자, 이 유전자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항생제 A에 대한 내성 유전자고 이쪽은 항생제 B에 대한 내성 유전자입니다. 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플라스미드를 일반적으로 써요. 그런 다음에 인슐린 유전자를 끼워 넣을 때 여기다가 끼워 넣어버립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끼워 넣어버리면 이 유전자가 손상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항생제 B에 대해서는 내성을 띠지 못하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재조합된 플라스미드를 만들고 이걸 넣어주는 겁니다. 세균에다가. 그러면 세균이 세 가지가 나와요. 이런 재조합 플라스미드를 받은 그러한 대장균도 놓을 수가 있고, 아예 재조합되지 않는 플라스미드, 실제 모든 플라스미드가 다 재조합되는 거 아닙니다. 일부 플라스미드만 재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조합되지 않는 플라스미드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걸 받은 비재조합 대장균도 나와요. 그리고 아예 플라스미드가 들어있지 않는 그러한 대장균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필요한 것은 요거죠. 요걸 선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하튼 이러한 재조합된 플라스미드를 세균에다가 넣어주고 나서 항생제 A가 들어가 있는 배지, 배양에다가 키웁니다. 그러면 살아남은 세균 덩어리는 뭐냐? 그러면 재조합 대장균 살아남아요? 안 살아남아요? 요 유전자는 손상을 당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항생제 A에 대해서 내성을 띱니다. 따라서 제조합 대장균은 살아남죠. 즉 제조합 대장균 덩어리는 살아남습니다. 자, 비제조합 대장균은 살아남아요, 안 살아남아요? 이거는 양쪽 모두 다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하게 살아남죠. 그러니까 살아남습니다. 이게 살아남지를 못해요.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선별을 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항생제 B가 들어가 있는 배지 B항에다가 키우면 이제 뭐가 살아남을까요? 예, 이 경우는 제조합 대장균은 요 유전자에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항생제 B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내성을 띠지 못합니다. 따라서 제조합 대장균은 죽어버립니다. 오로지 비제조합 대장균만 살아남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제조합 대장균인데 이 과정에서 제조합 대장균이 죽어버리잖아요. 죽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는 것은 제조합 대장균 덩어리가 어디에 있냐 그 위치를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 원본 세포 덩어리, 원본 대장균 덩어리가 있어요. 실험 과정에서 쓰는 이 대장균 덩어리들은 카피를 해가지고 얻는 겁니다. 그래서 원본 대장균 덩어리는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느 위치가 제조합 대장균 덩어리인가 그걸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원본에서 이제 그 제조합 대장균 덩어리를 알아봤고 그걸 채취해가지고 배양을 하는 거죠. 하여튼 이러한 과정이 선별 과정이죠. 수능에서는 참 잘 나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예, 아시겠죠?